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이번 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차례로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제와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실용 노선을 앞세워서 중도와 부동층 끌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워낙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당은 민주당이고 또 현재 보면은 이제 소위 진보 또 보수 극진보, 극보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원래 좀 실용주의적이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자. 예, 실용주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에 이렇게 소위 색깔론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그런 이념을 떠나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에 좀 가치를 두는 그런 정치인인데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그리고 몇 년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보수와 진보, 극좌와 극우가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쪽에 있다가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지지를 지금 거리에서든 어디서든 표하는 분들이 진보 중에서도 또 좀 더 강한 진보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표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분은 좀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분을 좀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비롯해서 기본사회 구상, 분배와 복지의 방점을 좀 찍어왔는데 네네. 그간의 뭐 소신, 이 지향을 좀 무시하고 표를 쫓아서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국회의 과반 이상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통과시키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집행부가 마음을 먹고 결정만 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쉬운 일을 먼저 하느냐? 만약에 이 쉬운 일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용주의를 내세운다라고 하면은 중도표를 얻는데 어떤 전략이 유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소득이라든지 해서 소위 진보적인 색깔이 강한 그런 정책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실용주의를 갖다 얻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뭐 오해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하고 싶은 게 해놓고 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 저런 정책을 쓰느냐 이런 얘기가 되면은 중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네. 중도적인 실용적인 그런 정책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걸 요구할 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양을 취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도표를 좀 더 안 넣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상세한 영어로 뭐 디테일이라고 하죠. 그런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조기 대선을 좀 의식해서. 아니 물론이죠. 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다 조기 대선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네. 네네. 또 다른 카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꺼내 들었거든요. 이 대의민주제를 보완하자는 차원이지만 365일 이 소환이 남발되고 의정활동이 회방받을 거라는 우려, 또 정적 제고용, 숙청 도구용으로 악용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정치학자 입장에서 국민소환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국민소환제가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사이에서 많이 그렇게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어디 나서 가지고 사진 찍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누리는 특권이 많은 거예요. 특권이 많다. 네, 특권이 많고 또 특권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네. 양심이 좀 있는 그런 국회의원 같으면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도 있고 적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제 국회 안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서로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분들과 우리 시민분들이 저런 사람은 좀 우리가 비록 모르고 찍었으니까 불러낼 수 없나 다시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국민 소환제를 얘기할까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아직 그 탄핵이 종결되지 않았지만은 네. 이미 대통령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앞서서 조기 대선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실용주의 노선과 더불어서 네. 이렇게 국민 소환제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표심을 많이 얻기 위한 그런 그 전략 전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고요. 네. 네. 자,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연설 중에 민주당을 45번, 이재명 대표를 19번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유효한 전략인지 이재명 때리기로 얻는 게 뭘까요? 네. 지금 보면은요. 우리 지금 소위 국론 분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현상인데요. 특히 이제 서구나 가까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쪽을 좋아하고 저쪽을 좋아하는 이렇게 대립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론 분열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점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요즘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을 지지하기보다는 반대쪽이 싫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 있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두고 볼 때 중도는 상당 부분 지금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위 윤석열 대통령 쪽에 지금 이제 탄핵을 반대해서 지금 나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볼 때 물론 윤석열 대통령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지만 그 바깥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요. 또 거꾸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정치 현상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뭐냐 하면은 이 권성동 의원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중요한 전략 전술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봐라.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론 분열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나는 이 사람이 좋아보다는 우리 한국의 현재의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정말 싫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가장 근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권선동 원내대표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어요. 이 개헌에 대한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사실은 개헌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조금 그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개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여야의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에 한 발짝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바꾸자라고 하면은 그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탄핵도 보면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은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이 있는 걸 수정해야지. 곧 뭐냐 하면은 바꾸자 권력의 형태를.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권성동 대표가 그 이야기를 내세웠는데 저는 전혀 실효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국회가 구성되고 정말 네.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네. 개헌 특별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번 선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서 그 다음번 선거 혹은 그 다음번 선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방향의 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작에 했어야죠. 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는 뭐 어디 오얏나무 아래에서 끈 맨다고 네. 그런 식이라서 전혀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고요. 실효성도 저는 없고 다음번이라도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필요하죠. 네. 또 어제는 여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어요. 이 편파적 심리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 모습?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순전히 이런 단어 써죠. 뇌피셜이라고 그죠? 네.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또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지금 현재 8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략 분위기는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죠. 있죠.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럼 탄핵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거는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삼권 분립 아닙니까?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대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위에 있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임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했건 지금 했건 간에 소위 대한민국의 가장 이 법에 대하여서는 지성인이고 인격을 갖춘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압력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제명, 출당 논의도 없던 일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을 감싸는 이유 뭘까요? 아까 네. 우리가 조기 대선도 의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대선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은 굉장히 정치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디 자리에 앉으면 제발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그런데 하다 보면은 10분도 안 지나서 정치 나와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정치가 안정이 제대로 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유는.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공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거 문제이지 않을까요? 네, 이제 앞서 질문한 거하고 섞어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 소위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파를 하면서도 행동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보수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윤 대통령의 출당이라든가 징계 문제까지 하면은 결국 한마디로 적전 분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친윤이든 아니면은 비윤이든 네. 합쳐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안아가고 또 중도 보수도 안아갈 수 있지. 만약에 그중에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해 버리면은 완전 친윤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완전 중도 보수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이게 다음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방선거가 곧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같은 데서도 이게 분열된 이걸 갖다가 다시 꿰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윤까지도 윤 대통령까지도 내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친윤까지도 않는 소위 말하면
거대 보수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끌어안고 가야 된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유지 내지는 확장하기 위해서죠. 네. 자, 위기를 수습할 구심점이 사실 잘 뚜렷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교수님.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디서 좀 활로를 찾아야 될까요? 뭐 헌재 결정에 대하여서 대비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그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탄핵이 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를 해서 소위 말하는 플랜 B를 세우고 있는 그런 게 플랜 B를 세워야 된다. 네네 오히려 네. 탄핵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간에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정리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 정리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게 참 한국 정치가 그렇습니다. 조기 대선이 눈앞에 있게 되면은 네. 언제 탄핵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걸 빨리 버리고 이거든 저거든 간에.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새롭게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길로 빨리 나서야 되죠. 만약에 이 탄핵을 그대로 지금 그걸 가지고 웅성거린다든지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서로 당 안에서 대립한다 그러면은 대선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보수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노선을 찾아가는 그런 공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안정을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빨리. 또 야당은 야당대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계속 가로막히면서 야당에선 명태균 특검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성사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아마 저는 좀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네. 지금 현재 그 여당 같은 경우에 예.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입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후보가 될 거라고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사실은 몇몇 분들이 강력하게 선두주자로 지금 나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소문인데 네. 그런 분들이 그 리스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돌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웬 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강력한 그런 다음 대선 주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아니면 적어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에 전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왈가왈부 속에 네. 사람은 다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르내리다 보면은 네네. 뭐 진짜는 아닐 수 있지만은 또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아 또 이런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조기 대선에 맞춰지는 거죠, 그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정치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명태균 특검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야당 있습니다. 측에서는 네네네.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사실상 나쁘지 않은 전개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조금씩 몸을 푸는 듯한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기회가 생길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최근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자체는 정치적인 날개를 펴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 접점 하나를 찾아 나선 거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비록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은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유력 주자와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대선 주자로 뽑힐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명태균 리스트에 와여서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강력한 선두 주자들이 만약에 어떤 흠집이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그 외에 몇몇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할 수도 있게 되는 거라서 정치는 항상 상대가 잘못되면은 내가 좀 유리해지는 게 정치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이분들이 대표 주자로 계속 승승장구를 한다라고 하면 한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 때문에 보수층에서 과연 당신 잘했어. 윤 대통령 저런 양반인 줄 우리가 몰랐는데 정말 보니까 그러네. 해가지고 그래 저 양반을 쫓아내는데 시작을 한 당신이 잘했어 하는 사람이 과연 원래 상태로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앞으로 경우의 수가 엄청 많으니까요. 엄청 많습니다. 네, 좀 정치는 지켜보도록 항상. 하죠. 네네. 자, 민주당에서는 비명, 친명 대립 구도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흔들릴 것 같진 않은데 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네. 소위 친문에 있는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의 경쟁 구도를 당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서 당 안으로 그분들을 끌어들여야죠. 그리고 어차피 당 안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친문도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 자기의 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생각하듯이 싸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품을 거다? 네네. 경쟁하는 가운데에 품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품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네.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아가야만이 민주당이 잃어버리는 부분이 없이 조기 대선을 대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저는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저는 이재명 대표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많은 여러 어려움과 풍파를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 지금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런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친문의 대권 주자들을 안아 나가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과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난 뒤에도 뭐 조기 대선을 치른 후에도 이 혼란한 상황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혐오와 갈등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정치를 복원해야 될지 질문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 국민분들께서 아마 스스로 그죠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좋아하는 정치인의 반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혐오 또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금은 낮추어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크게 만들어 나가면은 한국의 정치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